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흘려듣지 마세요.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가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단 한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살고 있다. 다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가 지목한 시점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을사년 여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가 오래전에 명상 속에서 미리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이 어딘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 가족 사이의 분위기까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 막연한 불안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이야말로 이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 어떤 예언보다도 우리 자신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그토록 많은 예언서들이 하필 지금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은 아디티아 구루지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나이는 19살. 우리 상식으로는 아직 세상을 다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남긴 말들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인도 북부 겐지스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 근처의 오래된 사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새벽 안개가 강을 뒤덮는 그 시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예언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현자 또는 동방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언론들도 그를 그저 어린 신비주의자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이 하나씩 그것도 소름 돋는 정확도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16살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국에서 이상한 폐질환이 시작될 것이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 한순간에 멈춰선다. 북방의 한 나라가 전쟁의 불씨를 던지고 온 세계가 그 불길에 휘말린다. 지금 들으면 마치 지난 몇 년의 역사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의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퍼져나갔고 그것은 전 세계를 멈춰 세운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 금융이었습니다. 한때 6만 9천 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가상자산의 가격은 그가 말한 시점에 이르자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유럽의 전쟁입니다. 그는 동쪽 유럽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미리 말했고 그 전쟁은 정말로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보건과 금융, 그리고 국제 정치,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분야에서 모두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는 것.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빈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조용히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산속 작은 사원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고 그의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십 시간을 달려오는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그를 현대의 예언자라 불렀고 서양의 어느 방송은 그를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본다는 것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 본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은 트리칼라 드리시티라는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상의 운명이 마치 하나의 강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물결처럼 흐르는 것을 봅니다. 과거와 미래는 결국 같은 강물입니다.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명상을 통해 시간 너머를 본다고 전해지는 수행자들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 역시 그 오랜 전통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예언은 흔한 점술이나 운세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명상의 깊이에서 길어올린 통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마음에 깊이 담아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렬했던 환상은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도시, 텅 빈 광장 위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 그가 본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인다면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후반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그 혼돈의 끝에서 나타난다는 단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세계의 거대한 물결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곧 세계의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 물결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국가의 운명 자체를 뒤흔드는 시험이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미래를 보았기에 미래를 꿰뚫는다는 그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공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그는 이 시기를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은 지쳐가고 나라는 마치 길을 잃은 작은 배처럼 흔들립니다. 두 번째 물결은 경제의 붕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고 바깥의 자본이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간다. 나라의 신용은 떨어지고 거대한 기업들마저 휘청인다. 그는 이것을 두 번째 파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 뒤에 온다. 세 번째 물결은
사회의 분열입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정치와 세대, 지역과 가치관이 모두 갈라지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였던 공동체가 점점 외딴 섬처럼 흩어진다. 그는 바로 이 세 번째 물결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하나씩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가 본 세계의 물결은 그저 먼 나라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치의 공백입니다.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국가. 이 표현이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나랏 일을 논하는 자리는 말로 가득하지만 정작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냉소가 번져갑니다. 밤이 되면 도심의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 외침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누가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첫 번째 물결,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경제의 붕괴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상점, 폐업을 알리는 종이가 붙은 가게 앞을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이 예언처럼 시장은 흔들리고 가게도 기업도 동시에 휘청입니다. 원화의 가치는 힘을 잃고 바깥의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바람처럼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회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는 어느새 꺼내지 말아야 할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한 화면 앞에 모여 같은 소식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통로로 전혀 다른 정보를 접하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좀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아디티아 구루지의 이 표현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어는 같지만 그 단어에 담긴 마음과 맥락이 서로 너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세 나라가 둘러싼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세 나라가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욕망과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한 점의 돌처럼 한반도는 그들의 손끝에서 흔들립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이 세 나라는 검은 구름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살아온 우리에게 이 장면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두운 구름이 결국 걷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그는 지난 봄 깊은 명상 중에 너무나 강렬한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완전한 변형이었다.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2026년 을사년의 한반도는 극심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도시는 기이할 만큼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다. 한국은 거대한 번데기와 같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 지금의 혼돈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형의 정점은 언제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2026년 여름, 특히 6월과 7월 사이입니다. 그때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수백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자 동시에 시련의 문턱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필 이 시기를 콕 집어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하늘의 별들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 여름 하늘의 별들이 아주 특별한 배열을 이룬다.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이다. 인도의 오래된 점성술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특정한 각도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이 두 행성이 약 800년 만에 특별한 각도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운명의 문이 바뀐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천문의 세계에서도 수백 년 단위로 일어나는 행성들의 특별한 만남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로 인간 사회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하늘의 흐름이 땅 위의 흐름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 앞에서 늘 의미와 질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별자리든 오래된 문헌이든 한 사람의 예언이든 말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대전환이 짧지만 강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풍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여파는 천년을 이어간다. 그는 그 짧은 시기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권력의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마침내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지나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흐름을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에 죽음이 있어야 봄의 탄생이 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리고 대전환 이후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그는 전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분노 대신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하늘에는 맑은 빛이 드러났고 수백 년 동안
한반도를 덮고 있던 영적인 안개가 걷히는 장면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홀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아디티아 구루지가 빛의 사자라고 부른 인물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하실 대목일 겁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인물에게서 세 가지 특별한 표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는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 번 거절했고 그는 세 번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대중에게, 한 번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들이 그를 단련시켰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했으며 진정한 리더십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깊은 상처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그는 권력이나 명예를 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운명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셋째, 그는 고통을 품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결점과 약점을 지닌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미가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사람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그를 감싸던 붉은빛과 황금빛 기운을 보며 마치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영혼이 그 안에 깃든 듯한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이 기존의 정치 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 체제에서 상처받고 밀려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문학이나 예술 또는 과학처럼 전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조용히 걸어갈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수백 년 동안 굳어져 있던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며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인물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그의 손길을 통해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대목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때가 되면 운명이 그를 불러낼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그 존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빛의 사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존재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가 필요할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아디티아 구루지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오래된 예언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 격암유록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은밀히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을 4년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서가 가리키는 시기가 그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간지로 표현된 특정한 해라는 것입니다. 을 4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시기는 늘 격동의 순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는 결국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감록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예언서는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에 큰 변혁이 찾아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저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하늘의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만남, 바로 그것이 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라는 구절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예언과 인도 청년의 환상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같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정감록에는 십승지라는 흥미로운 개념도 등장합니다. 큰 혼란이 닥쳤을 때 안전하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10곳의 땅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혼란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터전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십승지의 개념이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십승지가 몸을 피할 땅이라면 빛의 사자는 마음이 의지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기대는 대상이 땅에서 사람으로 다시 마음가짐으로 옮겨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약 100년 전 한 신비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일어난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끈다. 그 기록이 남겨질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점점 더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째서 똑같이 같은 시기와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예언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했던 예언만을 기억하고 빗나간 예언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 역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시대와 문화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일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일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그 이후의 이야기, 대전환을 지나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경제의 교류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통로가 조금씩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의 교류가 뒤따릅니다. 음악과 이야기, 서로의 일상을 담은 작은 소식들이 오가며 분단으로 갈라졌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통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통합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지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개의 흐름이 만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하나의 더 큰 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어느 쪽도 사라지지 않고 둘 다 살아서 더 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나라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것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두구로는 거대한 강물을 막을 수 없다. 결국 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르게 마련이다. 그는 이 세 나라의 태도가 단계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견제, 그 다음에는 관망과 탐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간 동안 작은 충돌과 갈등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작은 충돌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래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로 나뉘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멀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물결이 정말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온다는 이 통합의 이야기 역시 그냥 흘려듣기는 어렵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대전환 이후에 한국이 4가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이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가 미래의 에너지라 부른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서 길을 여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장면도 그는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문화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나누는 하나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 음식과 언어를 넘어서 우리 고유의 정과 한과 효라는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음식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는 장면을 그는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셋째는 정치의 리더십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오랜 세월 갈등의 한가운데 있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흔들리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평화의 중심축이 되는 참으로 역설적인 운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 속에서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정신, 가족의 가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 오래된 가치들이 앞선 기술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나라. 그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환상 속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단선은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이어진 새로운 국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도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것이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과정, 잃어버렸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정의의 회복이었다. 수많은 시련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은 한국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많은 예언서와 예언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늘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힘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오랜 세월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선 민족. 그런 민족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큰 운명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한과 정 그리고 효라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았던 민족, 그 마음이 결국 물질의 성장을 넘어 정신의 성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라는 표현도 바로 이런 우리의 오랜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세계의 여러 예언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바로 이 미완의 이야기에 이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보았다는 그 환상 속의 색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붉은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장면, 그리고 그 끝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색깔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늘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붉은빛은 흔히 위험과 경고 또는 강렬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어둠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황금빛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신성함과 고귀함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붉은빛과 어둠이 뒤섞인 환상에서 시작해 결국 황금빛으로 마무리되는 그의 비전. 이것은 어쩌면 혼란에서 시작해 결국 평화와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그의 전체 메시지를 색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시작이 결국 빛나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 강조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빛의 사자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 한마디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큰 변화들은 대개 힘과 권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루지가 그린 미래는 다릅니다. 강요가 아닌 깨우침, 정복이 아닌 화합, 힘이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이 정말 힘이나 강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서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 메시지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 물결, 사회의 분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가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손에 든 화면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 차이, 형제자매 사이의 가치관 차이, 이런 차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정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열의 물결에 맞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질문에도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큰 변화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큰 혼란이 닥치면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세 번째 물결, 사회의 분열은 결국 가족과 이웃 사이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물결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거대한 분열을 막아내는 힘이 됩니다. 셋째, 무리한 결정을 피하는 일입니다. 경제의 혼란이 예상된다면 무리한 투자나 큰 빚을 지는 일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화려한 기회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같은 변화라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변화는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빛의 사자가 되는 일입니다. 거대한 한 인물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이웃에게는 작은 친절이, 어려운 이에게는 진심 어린 손길이 되어 보는 것. 이런 작은 빛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거대한 전환의 바탕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빛의 사자는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총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보내오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몇 가지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예언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통찰 때문일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세 가지 물결은 사실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그 안에 담긴 경고에 주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빛의 사자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돌아보면 어려운 시기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인물이나 흐름이 등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지도자였든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움직임이었던 말입니다. 그러니 빛의 사자를 꼭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 여름이 정말 위험한 시기라면 우리는 미리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예언이 맞든 틀리든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자체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빚을 피하고 가족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두는 것, 이런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준비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정말 2026년에 완성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 본인도 대전환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여파는 천년을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2026년은 모든 것이 끝나는 해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다루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는 이런 예언을 무조건적인 진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예언서와 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그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할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 속 유명한 예언가들과 아디티아 구루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백 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먼 미래의 사건들을 운율이 담긴 시의 형태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의 예언은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이어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그것이 이 이야기였구나 하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반면 아디티아 구루지의 예언은 비교적 구체적인 시점과 사건을 짚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 자산 가격이 무너진 시점, 전쟁이 시작된 시점까지 비교적 또렷한 시간대를 제시했다는 것이 그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동유럽의 한 나라에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를 내다본다고 알려진 여성 예언가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여러 국제적인 사건들을 미리 언급했다고 전해지며 특히 동방의 한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언 역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동방의 빛, 물질과 정신을 함께 이끄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예언가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깊은 명상을 통해
시간 너머를 본다고 전해지는 수행자들의 전통이 이어졌. 아디티아 구루지 역시 그 전통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트리칼라 드리시티,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경지는 단순한 점술과는 결이 다른 깊은 수행의 세계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여러 전통과 시대를 가로질러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비슷한 두려움과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혼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혼란 끝에 찾아올 구원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 감정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큰 전쟁이나 큰 위기가 닥치기 직전마다 사람들은 오래된 예언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격암 유록이 다시 사람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오래된 예언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사자가 3번의 실패를 겪은 자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해결할 영웅이라면 완벽하고 강력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인물은 정반대였습니다. 3번 실패하고 3번 거절당하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야말로 누군가를 진정한 리더로, 진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역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혼돈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회복을 함께 말했고, 분열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통합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균형 잡힌 시선이야말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공포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막연한 두려움만을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변화는 분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여전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 일상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아무 대비 없이 사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아디티아 구루지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의 예언서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에 한 학자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한자로 된 시구와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풀이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가 바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 그리고 그 뒤에 큰 혼란을 겪는 시기에 대한 암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어두운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란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감록에 등장하는 십승지도 조금 더 살펴볼 만합니다. 이것은 큰 난리가 닥쳤을 때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로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혼란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들이 여기에 꼽혔습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이 십승지를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들은 이 10곳의 땅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피난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어쩌면 진짜 십승지는 지도 위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 예언서 모두 정확한 저자나 지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후대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조금씩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란의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청년이 우리 고전을 직접 연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이 우리 조상의 예언서와 이토록 맞아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어떤 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하늘의 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가 언급한 목성과 토성의 만남은 오래된 점성술에서 큰 만남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두 행성이 하늘에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 놓이는 일은 보통 20년에 한 번쯤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8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매우 특별한 각도입니다. 이런 흐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땅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반면 회의적인 이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사람들이 큰 변화 앞에서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단순히 별의 배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랜 시간 조용히 쌓여온 사회의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압력이
한순간에 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지켜보아 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시대도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힘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도 어쩌면 이런 축적된 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전환의 예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늘 이런 종류의 예언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조선이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예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때마다 예언서의 구절들은 묘하게 그 시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듯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이런 예언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는 짐작하게 해줍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지혜가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빛의 사자를 묘사할 때 늘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사람,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부르게 되는 존재. 이런 모순적인 표현은 사실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옛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로 떠밀려온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깨달아온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이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평범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설도 위협적인 자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변화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작은 교류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나무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그 씨앗이 뿌려지는 해일 뿐 열매를 거두는 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빛의 사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면 어떨까요? 3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권력보다 진심을 택하는 마음, 자신의 상처로 남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둘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전환의 시작이 아닐까요? 거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아디티아 구루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대전환 이후의 풍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그때의 한국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굳어있던 표정 대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여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여는 출발점이다. 참으로 큰 이야기이지만 그 뿌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경계와 견제의 눈으로 이 흐름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오랜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관망과 탐색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이 흐름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과정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둑을 쌓아 막으려 하지만 결국 강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른다. 억지로 막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물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단숨에가 아니라 단계를 밟아가며 서서히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혼란들도 결국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큰 위기 뒤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따라왔고 깊은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선 우리이기에 다가올 혼란 역시 결국은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뉴스를 보며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아디티아 구루지의 메시지를 빌려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그 진통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한 마음으로 건너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디티아 구루지는 과거 세계를 뒤흔든 여러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미리 짚어낸 인물입니다. 둘째, 그는 2026년 을사년에 한국이 정치의 공백,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셋째, 그 혼돈의 끝에서 세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빛의 사자가 나타나 한국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넷째,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은 2026년 여름, 특히 6월과 7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섯째, 대전환 이후의 한국은 경제와 문화, 정치와 영성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의 격암 유럽과 정감록 그리고 서양의 오래된 예언까지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더 큰 흐름의 일부일까요? 지금 뉴스에서 보는 정치의 혼란이 첫 번째 물결과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최근 들려오는 경제 소식들이 두 번째 물결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세 번째 물결과 닮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거대한 예언과 하늘의 별, 그리고 빛의 사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도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건너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또한 이 혼란의 시대를 함께 건너가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을 가장 먼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암 유럽과 정감록 그리고 세계 곳곳의 예언 속에 담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미래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